너무 잘 돼서 죄송하다는 브랜드, 본사 대표가 회사 돈을 자꾸 창업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인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의 선택 기준을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죠. 그리고 관련 콘텐츠를 생성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시대가 바뀌면서 프랜차이즈의 선택 기준이 좀 바뀌기도 하고 또 불변의 진리 같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선은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영점 비율이에요. 그렇게 좋으면 너네가 하면 되지 라는 그런 말에 좀 반박할 수 있는 게 바로 직영점의 숫자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들의 가장 큰 공통점이 현저히 적은 직영점 수거든요. 가맹점 유치에는 열을 올리는데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브랜드들은 좀 많은 거죠. 아예 직영점이 단 한 개도 없이 가맹 사업을 시작하는 브랜드도 많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피해 사례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가맹 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기준인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이야기하는 가맹사업법을 2021년 11월 시행을 하기도 했어요. 한 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물론 뭐 조금은 불분명한 어떤 처음의 기준 때문에 한때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1년도에 10월 신규 프랜차이즈 등록이 1229개였거든요. 전년 10월에는 22개밖에 신규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거의 뭐 5000% 이상이나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이전이었고 그래서 직영점 운영의 어떤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직영점의 비율이 해당 브랜드가 진짜 창업할 만한 브랜드인가를 놓고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불변의 진리처럼 말이에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직영점 운영만큼 좀 많은 전문가들이 유심 있게 봐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워낙 프랜차이즈 유행의 속도가 좀 빠른 우리나라다 보니까 반짝하고 많은 그런 아이템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좀 여러 생겼었죠. 대만 카스테라도 있고요. 벌꿀 아이스크림, 생과일 주스, 흑당 밀크티 등등. 사실 이런 아이템들은 길어봐야 1년, 2년 뭐 이 정도 남짓이었고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창업 불나방들만 몇 억씩 까먹는 일을 초래하고 말았죠. 2022년도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평균 존속 연수가 3.28년이에요. 채 4년을 버티지 못하고 본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다가 이제 창업자들은 투자를 하고 평생 먹거리를 기대하면서 장사를 시작하는 좀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요. 제가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예비 창업자분들 중에서는 해당 부분을 좀 간과하고 창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예요. 실제로 제가 매달 진행하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세미나에서는 이미 일을 저지르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엎질러진 물을 담기란 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생활맥주라는 브랜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해서 컨텐츠에서도 여러 번 좀 언급을 했었는데 반짝할 줄 알았던 수제맥주 시장을 좀 견인하면서 수제맥주 전문 프랜차이즈로서의 어떤 성공을 거뒀어요. 벌써 10년차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제맥주 브랜드로서 어떤 확고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예요.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이 304개, 앞서 이야기한 프랜차이즈로서의 기본 핵심을 지키고 묵묵히 가고 있는 부분이 가장 눈에 띄어요. 어떻게 좀 반짝하지 않고 10년차 수제맥주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숨겨진 사업 방식을 지금부터 4가지로 간추려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월등한 수치의 직영점 운영이에요. 생활맥주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수제맥주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직영점 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본사가 본사 자금을 이용해서 직접 출점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수제맥주 카테고리 뿐만 아니라 주점 분야에서도 이렇게 많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을 거예요. 직영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그마치 40개예요. 보통은 1개 또는 2개, 많아봐야 5개 미만, 10개 미만의 직영점 운영이 좀 일반적인데 반해서 좋으면 너네가 하지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해를 시전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브랜드인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생활맥주 임상진 대표의 철학과도 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임상진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직영점에 대한 어떤 남다른 관점으로 유명해요. 직영점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가맹점은 더 어렵다
같다는 그런 생각이 어쩌면 예비 창업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로 2019년도 198개의 매장에서 2022년 276개 매장으로 40% 가까이 증가를 했는데, 재미있는 건 가맹 영업팀 없이 순수 입소문만으로 78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한 거예요. 즉 브랜드의 철학, 직영점에 대한 관점, 점주들의 입소문만으로 좀 똑똑해진, 최근에는 정말 많이 똑똑해졌거든요. 이런 예비 창업자들의 판단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런데 과연 직영점을 많이 운영하면 도대체 뭐가 좋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브랜드 신뢰도 이외에도 숨겨진 것들이 많아요. 바로 수익성 확보예요. 수익성 확보. 직영점이 1개 또는 2개일 때는 직영점을 안테나 매장의 개념으로 적자가 나도 그냥 가맹점으로 그 수익을 보전하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매장의 역할들이 많았어요. 알맹이 없는 그런 매장들인 거죠. 하지만 10개, 20개가 넘어가면 더 이상 안테나 매장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본사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영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본사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맹점 개설에 따른 어떤 개설 수익이나 물류 마진만으로 운영되는 본사와는 달리 직영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가맹점 착취, 그런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모든 브랜드에 통용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소지가 좀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40개의 직영점 운영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참고로 직영점이 많으면 가맹점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기도 한데요. 참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이야기일 뿐이에요. 오히려 브랜드에 대해서 더 속속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슈퍼바이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다양한 어떤 직영점 테스트로 가맹점이 더 디벨롭,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봐야 돼요. 직영점 1개에서 어떤 메뉴 테스트든 서비스 테스트든 모든 테스트를 하는 것과 다양한 상권과 입지, 성향이 다른 직원들이 근무하는 직영점 40개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는 확실한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매출이 아닌 수익에 집중한다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은 근 몇 년간 최고 매출에 대한 트렌드를 타고 각종 콘텐츠가 많이도 생성이 됐어요. 본사에서도 보통은 이런 식의 광고를 좀 지향하고 있고요. 이유는 똑똑하지 못한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카피 문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월 1억 매출, 월 2억 매출, 사실 눈길이 안 갈 수 없죠. 하지만 똑똑한 창업자들은 매출보다는 마진율을 보고, 마진율보다는 마진 금액을 봐요. 즉 동네 상권에서 많이들 창업하는 브랜드일수록 매출보다는 실질적인 수익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거죠. 높은 매출의 조건이 높은 권리금과 보증금, 그리고 임대료인 경우가 많아요. 추가로 관리비 역시 무시를 못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속사정을 보면 마진율에는 치명적인 곳들이 있어요. 생활맥주는 해당 부분에 있어서 좀 진작에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틈새 시장을 공략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직영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다 보니까 가맹점 개설이나 물류에서 마진을 높게 책정해서 수익을 다 100% 이렇게 막 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동네 상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물류대로 조정을 했어요. 특히나 맥주의 경우는 소주를 파는 일반 한식 업종과 달리 마진이 꽤나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국내 2대, 3대 그런 브랜드의 맥주보다 오히려 수제 맥주가 훨씬 더 많이 나가게끔 컨셉과 포지셔닝을 한 탓에 수익률이 조금 압도적이에요. 하나의 예로 용산 한강대로점의 경우는 수익률이 40%에 육박하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 매출 한 1억 정도를 올렸을 때의 수치예요. 물론 가장 잘된 매장의 시기와 케이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매장이 이렇진 않겠죠. 다만 요즘 워낙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눈을 부릅뜨고 과대 광고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30평대까지는 주방 인력이 1명 또는 1.5명으로 인건비를 15% 내외로 책정하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물류 역시 최근 물가를 놓고 보면 좀 합리적인 수준이고요. 실제 본사 수익 구조를 보면 직영점 운영에 따른 수익에 대한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가맹점을 일명 호구 취급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 매출이 아닌 마진율, 그리고 마진 금액,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면 마진 금액은 이 정도로 나오고를 꼭 알고 우리는 창업에 도전해야 돼요. 특히나 동네 상권에서는 더더욱이요. 세 번째는 확실한 컨셉의 타겟 설정과 포지셔닝입니다. 확실한 타겟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컨셉이 확실하다라는 건데요. 생활 맥주의 타겟은 20대가 아니에요. 적어도 30대이고 나아가서는 40대, 50대
30대까지도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대 상권에서도 20대가 아닌 연령대의 사람들을 흡수하고 그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죠. 20대 상권의 매장들은 맥주보다는 소주가 더 많이 팔리고 적은 돈으로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 인기를 끌어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래 왔었고 브랜드의 컨셉만 계속해서 지금 바뀌고 있는 와중이죠. 저가 캐주얼 이자카야, 저가 포차, 저가 생맥주집, 저가 호프집 등등 이 생활 맥주의 방법은 이것과는 아예 그냥 달랐어요. 20대 상권에 출점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20대가 타겟이 아니라 돈 있는 20대가 타겟이에요. 나아가서 30대, 40대까지 겨냥을 하면서 지갑이 좀 쉽게 열리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재미있는 건 상권에 따른, 입지에 따른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의 변화인데요. 보통 프랜차이즈라고 하면 똑같은 익스테리어에 똑같은 인테리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생활 맥주는 아예 다르게 접근을 했어요. 이제 전체적인 컨셉은 통일을 하되 상권과 입지에 따라서 분별력을 가지게끔 차이를 둔 거죠. 예를 들면 상권에 따라서 점주님이 매장 내부, 외부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컨셉과 모델이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점주가 원하는 디자인을 모두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사가 대부분의 매장을 상권과 입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인테리어 시공을 하는 것에 비하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활 맥주는 오피스, 유흥상권 이외에 주거상권에도 많은 매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주거상권 쪽은 가족 단위 고객이 많기 때문에 밝은 분위기로 시공을 주로 하고 있고 유흥, 오피스 상권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으로 출점을 하고 있어요. 어때요?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생활 맥주 간판 얘기도 빠질 수 없는데 지금 보시는 이곳은 성수, 한라, 시그마벨리죠. 그리고 교대점이에요. 보통 생활 맥주는 생활이 맥주다, 생활 맥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매장들은 한자로 생활 이렇게만 들어간 이유가 상권에 따라서 고객들이 프랜차이즈 이용률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렇게 생활 맥주 간판을 보면 그 흔한 지점명은 물론 흔한 가맹문의 번호도 없죠. 매장 수만 좀 쭉쭉 늘리려는 것보다는 각 매장의 독립성을 좀 유지하고 내실을 갖추면서 매장 수가 좀 자연스럽게 느는 걸 좀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생활 맥주는 브랜드 런칭 10년 동안 고객들이 생활 맥주에서만큼은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매장 인테리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 트렌드에 민감한 외식업에서의 이런 노력이 조금은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간판이랑 익스테리어, 인테리어를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스타벅스가 똑같은 느낌을 가지고 출점을 하지만 문경 세제점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컨셉 스토어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매장을 계속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 거죠. 뭐 베스킨라빈스도 천편일률적인 것 같지만 컨셉 스토어가 다 각자 따로 있는데 이런 거를 토대로 좀 브랜딩을 하듯이 생활 맥주도 주류 쪽에서는 좀 독보적인 컨셉을 자유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담당자분이 참 저는 똑똑한 것 같은데 진짜 누구인지 한번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연락 한번 주시면 진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마케팅이 아닌 브랜딩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랜딩, 브랜딩은 뭘까요? 마케팅하고 좀 다른 걸까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브랜딩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이 참 드물어요. 마케팅의 혈안인 곳들이 많고 대표들은 마케팅 담당자에게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묻기만 하죠. 보통은 생활 맥주는 10년차 프랜차이즈 브랜드로서 이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참 많이 해왔는데 이 부분은 다른 곳들도 꼭 본받아야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0년차가 되었다라는 건 업계에서는 이미 알아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것인데 그 핵심에는 브랜딩의 강력한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017년도에 했었던 비어요가 프로그램 개최, 2018년도 가맹점주 초청 BIP 맥주 전문가 교육 실시, 포어팩트 챔피언십 대회 진행, 그 맥주 따르기 대회이죠. 그리고 상생 프로젝트, 마시자, 지역 맥주 행사 진행 등등 이것 외에도 참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나열을 하긴 좀 힘들고 뭐 어쨌든 사실 이런 것들이 본사 수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에서 굳이 왜 할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임상진 대표의 철학에 브랜딩과 관련된 깊은 생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이번에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담당자 분께서 이제 저희가 매달 진행하는 똑똑한 사장들이 모임 세미나에 직접 오셔가지고 예비 창업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미나가 진행되면서 공부를 하는지 하나하나 이 모니터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창업자들에게 진심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참고로 이제 똑사무 세미나는 매달 진행을 하니까 네이버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이라고 치셔가지고 카페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어쨌든 그 한 명의 직원을 보면 회사 전체를 알 수 있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담당자분의 이런 활동이 대외적인 어떤 브랜딩의 요소로서도 좀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나 생활 맥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뭐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구독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유튜브
광고를 태우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고 노출도를 좀 높여서 광고 같은 걸 막 태워가지고 점주 인터뷰나 성공 사례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일반적인데 반해서 생활맥주는 유튜브에서도 브랜딩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체 생활맥주 회사 직원분들 워크숍 가는 걸 직접 촬영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한다든지, 슈퍼바이저 분들이 하루를 브이로그 형태로 찍어서 보여준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뭐 사실 당장에 돈이 안 되죠. 아니 돈이 더 나가는 것들이죠. 뭐 촬영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또 직원들에게 업무 분담도 더 많이 안겨줘야 되지. 그런데 다들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색달랐어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든 예비 창업자든 이런 브랜드를 알게 된다면 확실히 인지하게 되고 서서히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이제 고객인 입장에서 자주 가는 이유가 이런 브랜딩에 대한 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케팅이나 브랜딩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케팅이 나를 상대방에게 알아보게 하는 것이라면 브랜딩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조금 명확하게 알고 브랜딩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책 중에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걸 쓴 마크 셰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케팅은 사람에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가장 인간적인 것이다. 끌리는 비즈니스는 매력적인 사람과 닮았다. 파는 행위가 아니라 파는 사람을 보여라. 이제 그만큼 오래가는 브랜드는 이유가 있고 오래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 브랜딩으로 인한 두터운 팬층 때문에 큰 매출 기복 없이 10년간 생활맥주가 좀 유지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생활맥주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짧게 알아봤는데요. 물론 이 브랜드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이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니까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4가지는 프랜차이즈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는 수치적인 특징은 분명히 있어요. 직영점의 수, 매출보다는 마진율과 마진 금액, 그리고 확실한 컨셉에 따른 타겟과 포지셔닝, 마지막으로 마케팅만 하는지 아니면 브랜딩을 통해서 꾸준히 오래가는 브랜드인지, 이 부분을 명심한다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자그마치 그 수가 1만 개가 넘어요. 모든 브랜드가 잘 되고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옥석 가리기는 계속 되고 있고, 브랜딩을 통해서 좀 힘있는 브랜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거예요. 이 철학을 가진 브랜드,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까지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좀 많아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곰프로였습니다. 많이 파세요.